안녕하십니까. 임세훈의 북토크. 오늘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 두 번의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평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엮어내셨던 일단 김상웅 대표님을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사 및 친일 반민족 연구가로 현재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현 서울신문이죠. 주필을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문화론을 가르쳤으며 4년여 동안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백범학술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친일파 재산 환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아 바른 역사 찾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목차를 보면 크게 두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리 영웅 홍범도, 두 번째는 시련 속의 민족혼 홍범도. 봉오동 정투, 청산리 정투 전장을 이끌던 사령관 홍범도가 일부라고 하면 이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의 탄압이 엄청 심해지니까 러시아로 도피를 합니다. 거기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조선 민족이 나라를 잃으면서 타국의 몸을 위탁해서 이런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런 과정. 그래서 저는 이 부를 보는 내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심장을 뜨겁게 한다기보다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책입니다. 초기 의병 활동은 1904년 9월 8일 러일 전쟁 시기 함흥 등지에서 항일전에 참전하고 1905년에 1907년은 북청 안산사 포계에 사냥꾼 협동조에 가입해서 이후 포계 지도자로 추대됩니다. 1907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포수 70여 명으로 의병부대를 조직해서 이제 항일 투쟁을 하고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본군 2명, 순사 1명을 사살, 화성총 73자루 회수, 같은 날 우편마차 호위병 2명 등 사살. 또 11월 25일에는 후치령에서 일본 70여 명과 전투, 30여 명을 사살, 의병도 5명 전사. 12월 15일에는 북청 장양리에서 일본군 습격 2명 살상, 무기 등 노획.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또 7월 21일 북청에서 함흥 수비대와 격전, 적 16명 사살, 소총 등 노획.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이렇게 의병 활동을 통해서 홍범도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되고, 반대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이 홍범도 장군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흔히 빨치산 하는데 그 게릴라전을 아주 잘 활용하고 이 게릴라전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별명을 하늘을 나는 홍범도. 홍범도의 치밀한 유격전으로 일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일제는 때로는 우세한 병력과 우수한 화력을 동원하여 선멸 작전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기순 공작을 전개했다.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부인과 아들을 인질로 삼아 투항을 기도했으나 홍범도는 민족적 대의 앞에서 작은 이익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홍범도 유격전은 당시 세계 최강에 속한다는 일본에게 하늘을 나는 홍범도라는 공포와 신화를 안겨주고 우리 의병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가장으로서 부인과 큰아들 양순이를 항일전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홍범도 의병 부대를 연구한 신용화 교수는 홍범도 의병 부대가 다른 의병 부대들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밀하게 보면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5가지로 정리했다. 이렇게 그 당시 워낙 신출귀몰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별명을 지어준 게 아니고 일본군이
그 홍범도에게 지어준 겁니다. 하늘을 나는 홍범도. 정말 공포와 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기 때문에 신화적인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결국 그래서 옥사에서 고문에 이기지 못하고 부인이 죽고 또 큰아들 양순이를 이 항일전 싸우다가 결국 잃게 됩니다. 이제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조선하고 가까운 러시아 땅이나 중국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또 항일 투쟁을 이제 계속해 갑니다. 이제 박은식 선생이 이제 기록했는데 타국에서 농사를 지면서 항일 투쟁을 해야 되는 독립운동가들을 보고 적은 글입니다. 나는 중국과 노령 사이를 유랑하면서 두루 각처의 동포들을 방문하여 보았다. 그들은 산에서 사슴을 쏘아 잡거나 뗄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며 감자를 심어 양식으로 삼고 엿을 팔아 호구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이들은 모두가 지난날 의병 장령들이었다. 그들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도 근심하는 빛이 없었고 오로지 중얼거리는 것은 조국뿐이었고 잠자리에서도 조국이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비분관계하여 서로 노래를 부르며 통곡하곤 했다. 세속의 소위 명예나 공리 따위는 일신을 더럽히는 물건처럼 여겼다. 오직 속에 가득히 끓는 피는 충유와 비분에 터져 나오는 것으로서 죽은 후에라야 끝날 결심이었으니 어찌 참된 의사라 하지 않으랴. 나는 그들을 깊이 존경하고 아낀다. 타지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럼에도 이 가슴 속에서 또 그 고초를 겪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은 오직 나라 사랑, 또 일본에게 뺏긴 이 나라에 대한 이 분통함. 네, 1920년대 국내 최초로 국내 진입 작전을 펼칩니다. 1920년이면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이후에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반일 정서가 전국적으로 팽배하게 되고 또 나라 밖에서 이렇게 병사들을 길러서 이제 국내 진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오랜 소망이 하나였던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국내 진입작전을 대담하게 감행한 것이다. 대한독립군은 두만강을 건너서 1919년 8월 함경남도 해산진의 진공에 들어가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해 섬멸했다. 이것이 3.1운동 이후 독립군 단체들의 독립전쟁 중에서 최초의 국내 진입작전이며 이 중요한 업적을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이 수행해낸 것이다. 이러한 국내 진입작전은 대한독립군이 함경도에서 활동하던 홍범도 의병부대에서 발전, 편성된 독립군 부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진입작전은 계속되었다. 6월 6일 밤에 일본군 수명이 강을 건넜다가 독립군에 체포되어 그중 5명이 죽었다. 대한의 일본군 대대는 이 전투 소식을 듣고 모두 강을 건너 사격을 개시했으나 뜻밖의 독립군이 산길을 모두 잘 알고 사로에 잠복하여 기습공격을 했으므로 일본군은 대피했으며 당시 전사자가 150명, 부상자가 수십 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강을 건너 도주하였다. 이번의 전쟁에서 독립군은 소총 160정, 기관총 3정, 수류탄 수개를 노획하였다. 일본군은 이번의 실패 후에 장차 우리의 활용현이 관할하는 창강의 도구의 통행을 모두 봉금하고 교통을 끊을 것이라고 한다. 봉오동 전투에서 참패한 일본군은 독립군의 편제와 막강한 전투력에 대경 실생한 내용이 정보문건에 나와 있다. 정보 기밀문서의 일부다. 봉오동 전투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한불령 선인단은 정식의 군복을 사용하고 처음입니다. 실제 이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대한독립군은 군복을 사용하고 그 인명 등의 사령을 쓰며 예식을 제정하고 있는 등 전적으로 통일된 군대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진화 측은 이를 묵인해주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를 묵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실제 이제 봉오전 전투하고 청산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하고 이제 그 중국, 러시아를 압박해서 이 독립군을 탄압을 시작하죠. 이 전투가 바로 이 대한 독립군 정식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하고 치렀던 일본 정식군하고 전쟁을 펼쳐서 이겼던 최초의 전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역사 왜곡이 가장 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청산리 전투 하게 되면 김자진 장군만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이데올로기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피난을 가서 러시아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절하, 역사 왜곡이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근데 청산리 대첩은 어떻게 진행됐었냐, 이 부분은 꼭 국민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김자진 부대는 천수평 전투를 치르고 어랑촌 서남단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여 일본군보다 유리한 천수평 입구의 야계골 양축 고지를 선점하였다. 일본군은 이 사실을 알고 간호 대자가 이끄는 연대 병력으로 북로 군정서 군대를 공격하였다.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다. 김자진 부대는 비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일본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있었으나 일본군의 우세한 병력과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시 일본군은 보병, 기병, 포병을 포함하여 5천여 명에 달했다. 김자진 부대는 이틀간의 치열한 전투와 강행군으로 지쳐 있었다. 김자진 부대의 위기 상황은 홍범도 연합부대의 지원으로 반전되었다. 홍범도 연합부대의 규모는 약 1,400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김자진 부대와 공동으로 일본군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10시간 동안 전개된 전투는 독립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홍범도는 어랑촌 전투에서 북로 군전서 부대의 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공동으로 일본군을 섬멸하였던 것은 그가 무쟁 투쟁가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청산리 대첩에 출전한 독립군은 연합부대로서 전시 중에도 여러 차례 사령관 회의를 열어 부대 간의 협력과 전략을 논의했다. 당시 어린 나이로 국민해군 사령부에 복무했던 양춘선은 사령관 회의를 다음과 같이 해고한다. 실제 청산리 전투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격전을 펼쳤죠. 하지만 일본군이 수적, 그다음 화력으로 너무 압도적인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자진 부대가 점점 열세에 밀립니다. 근데 그 열세에 밀리는 걸 홍범도 장군이 이 독립군들을 이끌고 와서 측면을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은 대한 독립군이 이기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는 러시아였을 테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7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1943년 10월 25일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조선의 일본의 패망, 조선의 독립을 지켜봤을 텐데 이 역사의 이런 인물들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약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는 75세의 나이로 크지로 오르다 산체프나야 거리 제2번지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손녀, 아내는 홍범도 장군이 50대가 넘었을 때 재혼을 합니다. 홀로 되신 그 아내와 또 그 아내가 데리고 있던 딸하고 딸이 있는 아내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내와 손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장렬한 생애였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동시대의 한국인 중에 그와 같이 초지일관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이도 흔치 않았다.
무장 전쟁의 1인자요.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었다. 말년에 이르러 구소련에 의해 이역만리로 이주되어 머리 깎인 삼손이 되었지만 한시도 조국 해방의 요몬을 접은 적이 없었다. 그가 숨지고 한 달여가 지난 11월 27일 연합국 측의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제스 중국 총통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일제의 패망을 전제로 전후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해서 75세 일기로 홍범도라는 거인이 쓰러져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